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비문학이 시작됐습니다. 자, 어찌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문학을 기대를 하고 빨리 비문학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진짜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빨리 비문학을 들어가려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은요. 전 비문학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아니겠지. 그치? 그만큼 여러분이 비문학을 잘 못하고, 그쵸?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빨리 비문학 강의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해석을 선생님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비문학 1학년 땐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대비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나. 그냥 읽고 풀면 되지. 까짓 거. 읽고 푸는 거 외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학년, 2학년 보내셨죠?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어때요? 막상 시험을 보고 나면 비문학 막 틀리는 겁니다. 막 쭉쭉쭉 비가 내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비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문학 선생님이 여러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비문학에서 헤매지 않도록, 더 이상 비문학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아주 차근차근 기초부터 접근법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책을 보시면은요, 교재에 한 강당 3개의 지문이 나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과감하게 잘랐어. 그래서 한 시간에 2개씩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 하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선생님 강의 수를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지만 여러분들 한 지문을 보는데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수능 특강 비문학 강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우리가 처음으로 볼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대수능 따라잡기예요. 즉 지난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비문학 지문은 영역별로 6개가 출제됩니다. 자, 그 중에서 3개가 우리 대수능 따라잡기 3회 나와 있어요. 19강이죠. 교재 2쪽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거 들어갔잖아. 그치? 새 책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2쪽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인문, 사회, 예술이라고 해서 새 영역의 지문과 문제만 일단 먼저 끊어놨습니다. 오늘은 인문과 사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자, 여러분 선생님 글의 구조가 너무 다양하고요. 글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의 글의 종류, 각각의 글의 구조,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너무 여러분 고민이 많아.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이 정말 그렇게 종류가 많을까? 정말 그렇게 막 다양한 구조의 글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3가지밖에 없던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3가지밖에 없어. 뭐냐? 자, 첫 번째는요. 개념 설명하는 글이야. 개념과 관련된 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장하는 글이야. 자, 비문학 지문 이거 3개밖에 없어. 여러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념을 설명하는 글들은 주로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개념을 설명하느냐. 자, 어떤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어떤 개념, 어떤 용어가 있을 때 서로 상반된 관점, 자, 이런 관점에 따라서 개념을 설명하는 게 달라. 이런 것들. 그래서 A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개념은 이런 거고, B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개념은 이런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관점에 따라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자, 이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자, 그 개념의 의미,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루고 있는 글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자, 이 개념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무엇인가, 또 시대별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런 걸 봐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현상을 설명하는 글. 자, 현상을 설명하는 글에는 반드시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가면서 읽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선생님이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이 있어요. 자, 주장하는 글. 글쓴이가 자기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은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가며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야. 이렇게 세 가지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볼 지문이 바로 인문 지문이에요. 자,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 이걸 다루고 있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인문이라는 게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철학, 역사학, 심리학. 또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철학, 역사학, 심리학, 사상 자 이런 것들 중에서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심리학이 나온다. 요즘 뜨고 있는 그 분야가 심리학이에요. 우리 인문지문에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현상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그거 역시 주장하는 글이란 얘기야. 됐지. 인문지문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도 어쨌든 글의 형식은 이 세 가지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기출문제 보면서 먼저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문학도 개념과 유형입니다. 선생님이 문학할 때 작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문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항상 개념과 유형, 반복되는 것들을 잡아야 돼 라고 했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비문학은 정말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은 반복되는 개념과 유형만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형 뭐가 있는지 뭐 바로 선생님이 문제를 볼게. 문제를 보면서 자 이건 이런 유형이야 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4쪽 보세요. 자 4쪽에 나와 있는 2011학년도 대수능 기출 인문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네 문제인가요? 그쵸? 자 네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그 얘기는 뭐야? 이 글에 안 나온 내용은? 이런 뜻이야. 자, 언급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글에 나오지 않은, 즉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결국 글의 뭐? 내용을 확인하는 거거든. 자,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 사실적 이해다 뭐 이런 어려운 뭐 유형 설명하기도 하죠. 그쵸? 뭐 사실적 이해 딴 게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 2, 3, 4, 5번에 나와 있죠. 뭐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초, 뭐 시대적 배경, 개혁 조치의 내용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얘들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 2, 3, 4, 5번을 봐봐. 답지의 길이 있지. 그치, 길이. 원래 답지의 길이는요, 짧은 것부터 이렇게 긴 것으로 배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자, 지문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자,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지금 봤는데 1, 2번이 길잖아. 3, 4, 5번이 짧지. 그건 뭐야? 이것이 아니라 이걸 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글을 읽어가면서 뭐야? 1, 2, 3, 4, 5번이 순서대로 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으면서 1번 보고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얘들아. 선생님이 문학에서도 늘 얘기했죠. 문제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자, 비문학에서도 문제를 먼저 보면 도움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예요. 길이를 한번 봐봐. 선택지의 길이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경우 지문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 글의 순서에 따라 1, 2, 3, 4, 5번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이 5개 중에 하나에 있겠지. 그치? 이건 선생님 이따가 확인해 줄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위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당시 사람들의 반응. 자, 이거는 우리가 추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역시 봐봐. 1, 2, 3번은 백성, 4, 5번은 귀족이야.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백성과 귀족은 어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 그치? 이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이 사람들이 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뭐야? 자산의 개혁을
평가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보기의 입장에서 위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자, 평가 문제입니다. 자, 평가하고 비판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자, 보기의 입장. 즉 보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거는요. 일단 자,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걸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잡으면 답은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뜻풀이. 자, 사전적 뜻풀이. 자, 이거는 뭐야? 어휘 문제네. 자, 어휘 문제 뭐라 했어, 선생님이? 내가 해주는 거, 니네가 하는 거. 니네가 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화장실에서 하는 어휘 공부 지금부터 하십시오. 아직도 시작을 했으면 지금부터 화장실에서 어휘 공부 시작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문학에서 살펴볼 이런 문제들. 자, 비문학도 지문. 그냥 무턱대고 지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자, 문제를 한번 먼저 보면서, 내가 이 글을 어떠한 순서로 읽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에, 기준을 두고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봅시다. 자, 지문을 가만히 보니까, 자, 4개 해달라고 되어 있어. 그지? 자, 4개 해달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이 단락별로 내용을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야. 자,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거 풀려면요. 단락을 나누는 게 아주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봅시다.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자,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른다. 이런 거 뭐라 그러니? 천재지변이라 그러지. 자,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적나라의 재상 자산에게. 자, 이 자산이라는 사람이 1번 문제에서도 보니까 자산 되게 많이 나오지. 그치? 이 자산은 사람 이름인가 봐. 그치? 자, 그래서 적나라의 재상 자산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자산은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며 거절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쵸? 자, 이 글이 5개 단락이구나. 자, 선생님이 위에 2단락은 묶었어요. 총 4부분으로 나눴어.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자, 측근들은 뭐라 그랬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 어디에? 하늘에. 왜?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산은 거절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 그 밑에 보세요. 그가 보기에 그가 누구야? 자산이지, 그치? 자, 자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는 거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 인간의 일은요, 하늘의 뜻이 아니고, 또 자연 변화 또한, 여기 나와 있지, 그치?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자연의 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의 구조 또는 글의 구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 오늘의 개념이에요. 자, 이런 거야. A는 B가 아니라 C다 라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개념 말풍선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입 가까이로 왔다. 자, A는 B가 아니라 C다 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니? A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A가 B가 아니라 C다 라고 했으면 B가 아니고 C라는 거야. 그랬을 때 중요한 건 C입니다. C가 핵심이란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글의 중심 내용은 C 쪽에 가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는 B가 아니라 C다. 후자에 여러분이 무게를 주셔야 됩니다. 비슷한 구조가 뭐냐 하면, 자, B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나 C야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러나 앞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비문학 지문에서는요,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핵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가 아니라 혹은 그러나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목해야 돼. 왜? 뒤에 있는 것이 주로 글의 핵심 내용 또 핵심 사상,
또 주제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산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뭐래요? 인간의 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뭐야? 천재지변, 하늘의 뜻이다? 아니다. 자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는 거니? 자, 인간이 대비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충분히 미리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자,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다는 거. 즉, 자,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하늘의 뜻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쵸? 하늘이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자,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였다? 정나라, 그치? 자,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이러한 사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 문제가 뭐였지? 자, 다루고 있지 않은 것, 언급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다? 글의 순서에 따라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럼 뭐 봐야 돼? 1번을 한번 봐봐.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초라고 되어 있죠? 자, 사상적 기초가 뭐냐? 바로 이거야. 자, 천재지변이든 뭐든 하여튼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기초, 사상적 기초 위에 자산은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했어. 자, 두 번째. 자, 지금 이 사람이 정나라의 재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정나라에 뭘 보여주는 거지? 자,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상황이. 그죠? 우리 굉장한 요충지거든요. 군사적 요충지거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 정나라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제후국이 여기를 쟁탈하려 하였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서 자산이 집정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라고 해서 이거 뭐야? 두 번째 단락에서 먼저. 자, 정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게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의 이 정나라가 지니고 있는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 당시에 상황,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돼 있어?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나와 있잖아. 됐지? 자, 그래서 어떤 배경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너무나 침략을 자주 당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자, 귀족들이 문제였어. 이들이 자꾸만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따라서부터 보세요. 셋째 줄에. 두 번째 부분의 셋째 줄. 자,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 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자, 봐봐. 이거는 상황이야. 그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또 자산이 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냐? 뭐예요? 자, 침략 안 당하려니까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겠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자, 귀족들. 자, 얘네들이 자꾸 싸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얘네들 이 위기를 수습해야 된다. 자, 이 위기를 수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자산의 개혁은요. 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뭘 했다는 거지? 자,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개혁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이 사람의 개혁이 이런 귀족에게 주어진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개혁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모든 개혁의 목표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부분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예상하면서 읽어봐, 한번. 자, 이거를 하기 위한 것에 모든 정신이 집중됐다.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귀족을 약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산이 시행한 어떤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부분에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토지를 원래 귀족만 가질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지. 땅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귀족만, 백성은 땅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산의 개혁으로 인해서 백성도, 그치? 백성도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자,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족이든 백성이든 세금을 받도록 하였다. 자, 그 다음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얘들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어서 백성들한테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귀족이 갖고 있는 땅을 뺏을 수는 없지만 어때요? 어딘가에 주인 없는 땅이 있어. 그럼 그거를 밭으로 만들면 되지, 그치? 자, 그냥 뭐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게 아닌 땅을 경작할 수 있게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간을 통해서 경작지를 늘려서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개량하고 등록해. 자, 경작지를 개량하고 등록하는 건 뭐? 세금을 받기 위해서겠지. 자, 그래서 민부를 국부로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를 백성이 갖게 해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자, 일단 백성들은 어때요? 부를 쌓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금을 받은 국가도, 그치? 국가의 부도, 그게 뭐야? 국부라는 말이잖아. 민부가 증가하니 국부도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 자산의 토지 개혁은 어때요? 나라를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부국강병의 부국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자산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문법을 도입했다는 거지. 자, 법을 성문화했다라는 것은 법을 글로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을 글로 적어 놓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법을 알아요. 이게 만약에 법전이 없다, 뭔가 책이 없다, 그러고서는 지네끼리만 알고 있다. 이런 백성들은요, 그냥 귀족이 와서 너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야, 알아? 너 몰랐지? 내가 널 잡아가겠어. 이래도 뭔가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능하잖아, 이제는. 그치? 성문화 해놨으니까. 법을 글로 적어놨으니까. 자,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서 처신을 하게 된다. 결국 성문법은 뭐? 거기 나와 있듯이 법치, 즉 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봐봐. 거기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거 봐. 귀족들이 지금까지 지들 멋대로 법을 막 집행하고 뭐 그랬어요. 만들고.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당연히 자산의 개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 귀족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얘네만 가질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가지니까 어떻게 돼? 귀족의 세력이 약화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법치,
백성들이 다 그 법을 알게 되자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졌다. 자, 그러니까 어때?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했다. 당연한 거죠. 자기들의 권력이 사라지면, 자기들의 권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의 목표는 다 뭐였다? 얘네들의 이것으로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뭐였다?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다시 보자. 3번 보세요. 자,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 뭐야? 이거지. 그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그리고 법을 성문화했다는 거. 이게 바로 자산의 개혁 조치의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 그 개혁 조치의 영향이라고 돼 있어. 영향은 뭐라고 나와 있었지?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 2, 3, 4번 다 찾았죠, 순서대로. 그치? 자,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 우리가 끝까지 읽어도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답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정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 과제가 부국 강병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자산의 개혁에 따라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요. 그렇죠?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이게 목표였지만 보너스로 뭐까지 생긴 거야.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자, 귀족의 세력은 약해지고 백성의 세력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봐라. 자산의 개혁에 대해서 얘네들 좋아하겠어? 당연히 싫어하죠. 그쵸? 좋아할 리가 없지. 하지만 얘네들은 자기들이 득을 본 게 많기 때문에 더 좋아했을 거라는 겁니다. 됐지? 자, 관점 파악이 되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백성들과 귀족의 관점은 당연히 서로 반대될 거야. 그죠? 그럼 얘네가 좋아하면 얘는 싫어하고 얘네가 싫어하면 얘는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귀족들은 당연히 자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반발심을 가졌을 거고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자, 하지만, 자, 마지막 문장 봐봐. 하지만 했어. 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뭔가 좀 잘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뒤에 뭐가 나오겠니? 이 자산의 개혁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폐단 이런 것들이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의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치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끝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 어때?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만막했을 거야. 그치? 여러분 특히 뭐 옛날 역사적인 얘기 나오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글의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완전히 확실하게 해결을 합시다. 자, 1, 2, 3, 4번은 우리가 다 찾았는데 5번 봐봐. 자산이 단행한 개혁에 대한 계승. 계승이 뭐야? 이어져 가는 거죠. 자산의 개혁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이런 내용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5번이 답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자, 위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 자, 이게 뭐니? 관점을 먼저 파악하라 그랬어. 당시 사람들의 관점. 얘네들 약화됐으니까 싫어해. 얘네들 자기네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좋아해. 일단 그걸 가지고 보는 거야. 자, 그럼 1번 보세요. 이전보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받겠구나. 좋은 거죠? 그쵸? 얘네들한테 좋은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법이 문서화되지 않을 때는 귀족들이 지들 멋대로 법을 휘둘렀다고 했어. 근데 이제는 글로 완전히 이렇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치? 이걸 잘못했으면 몇 대를 맞고, 이걸 잘못했으면 몇 대를 맞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막 지들 맘대로 막 자기가 때리고 싶으면 뭐 10대, 곤장 10대를 때리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아니면 100대를 때리고 자기 맘대로 했을 텐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이게 글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도둑질을 했을 때는 몇 대다, 뭐를 했을 때는 몇 대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법 적용을 받겠죠. 그 다음에 2번 뭐야?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글을 배웠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 뭐라 그래요?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내 재산이 될 수 있겠구나. 아까 뭐라 그랬니? 이 개혁에서 백성들도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야. 그럼 이미 얘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안 되니까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귀족.
자, 귀족은 뭐라 그랬어? 백성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좀 떨어지겠네. 우리의 입지가 약화되겠구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중간 계급의 정치력 강화에 맞서 법치 전통을 세워야겠군. 이게 귀족이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자, 법치 전통은 누가 세웠어? 자산이 세웠지. 그치? 법치의 전통을 세운 것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귀족들은 자산의 개혁을 좋아했겠어? 싫어했단 말이야. 자산의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산이 그렇게 내세운 법치를 지지해 줄 리가 있겠니?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귀족과 백성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이 있을 때 얘네들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를 했어야 돼. 그치? 얘는 부정적일 거고 얘는 긍정적일 거다. 이 입장만 정리를 해냈다면 어때요? 5번 같은 거 금방 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자,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평가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물을 수가 있지. 그치? 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지금 자산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면 한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기를 한번 봐봐. 보기의 관점을 보란 말. 그 보기의 노자의 얘기죠. 그쵸? 보기에 나와 있는 관점에 따라서 얘를 평가하면은 여기나 여기나 둘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노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서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를 강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이 노자라는 사람은요. 자, 자연, 무의지적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즉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나라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뭐야?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무위. 즉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은 뭐다? 자, 도덕,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봐봐. 자, 인위라는 말은 무위와 반대말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다 뭐다? 인위적인 것들이다. 즉, 이 노자가 생각하는 것과 노자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은 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뭐야? 보기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자산은 뭘 했나요? 제도 만들고 법률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산의 이러한 개혁 좋아 나빠? 나쁘다고 보는 거지. 그치? 왜? 통치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런 허위 같은 것들을 자꾸만 내세워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해체되어야 하니까. 즉 자산의 개혁에 대해서 노자는 그거는 없애야 할 것들인데 지금 네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 3, 4, 5번은 말이야. 어때 다? 이런 혜택이 있어. 발전이 극대화될 거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을 실현할 거야. 다 긍정적 평가지. 그치?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산의 개혁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다 긍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단 얘기야. 그럼 나머지 1번하고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1번, 2번. 1번,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뭐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게 결국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잖아. 이게 뭐라 그랬는데 다 허위다 라고 했잖아. 결국 이것은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이게 적절한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이야.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자, 봐봐. 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건 자산의 생각이죠. 그쵸? 근데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얘들아,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노자가 할 수 있는 말일까? 노자는 뭐랬어? 자연은 무의지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자연의 의지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겠니? 그치? 말 자체에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함정이야.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4번은 뭐니? 이거는 어휘. 니네가 하는 거라 그랬지? 자, 정답만 알려줄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군주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함정이었죠. 자산은 지금 재상이잖아. 재상이 집정을 해? 재상은 왕이 아닌데? 그럼 2번 같은 거 맞는 뜻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정에 그냥 털컥 빠진 겁니다. 자, 집정이라는 말 자체는요, 정권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갑자기 해서 깜짝 놀랐지? 이제 니네 알잖아. 대충 어떤 시점에 등장하겠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김찬미 학생이 올려준 명언인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언젠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글이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글이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알죠? 이 고흐는 화가야. 자, 화가가 어떤 얘기를 했나 봐봐.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우리 같지, 그치?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정말 이거 완전 우리 상황이야, 그죠? 자, 그런데 봐봐.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자,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어요. 왜? 선생님은 정말 그런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진짜 뛰어난 훌륭한 화가들은요, 고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노력도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붓을 가지고 확 뿌리면 그림이 되는 줄 알았거든. 이 고흐 정말 천재 화가잖아요. 진짜 그냥 막 대충 그려도 막 그림 되고 이러는 줄 알았어. 근데 이런 훌륭한 화가에게도 이런 고민의 시간,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겨냈겠죠. 얘들아, 훌륭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겨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시련을 이겨낸다면. 같이 이겨냅시다.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너넨 외롭지 않아.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옆에 있어. 자, 싫어? 싫은 바로. 자, 계속 봅시다. 자, 7페이지입니다. 사회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지문 작년에 경제가 나왔어요. 자, 경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래프가 나왔죠. 그쵸? 뒷부분에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따 알려줄게. 개봉박도 기다려. 자, 그럼 오늘 경제 문제 일단 우리 한번 문두들 확인해 보면서 어떤 것들 묻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짝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 문제 보자. 자, 위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있잖니? 요거 서술 방식, 설명 방식, 논지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즉 이거는 뭐가 필요할까? 개념이 필요해. 설명 방식 자주 쓰이는 거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위글로 미루어 한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미루어 한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제시된 건 아니야. 글에 아주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그 글의 내용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거, 즉 추론하는 내용이야. 추론, 추리,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래프를 볼 때는 얘들아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냐. 자,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여기 써 있는 말을 보십시오, 일단. 자,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 이걸 봐야 돼. 결국 이게 증가하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증가하면은 얘가 같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얘는 떨어지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왜 보라 그랬는지 알아? 너희들이 얘네들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즉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뭐 이게 맞는 건지 이걸 보려면 글을 읽으면서 얘가 증가할수록 얘는 어떻게 된다. 얘가 감소할수록 얘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찾아와야 돼. 그럼 오늘 보니까 뭐야? 여기 써 있는 건 채권 가격이고 여기 있는 건 금리입니다. 즉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 이런 말이 나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쵸? 그것만 하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 그래프 문제는요. 어렵건 쉽건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면은 그래도 정답률 낮은 거 이해하겠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포기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프 보면 나 이런 거 몰라. 난 이거 넘기겠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만 여러분이 풀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해줄게. 절대 포기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지문을 한번 봐요. 아이고 지문 이거 여러분 막 머리 아프죠, 그쵸? 선생님 저는 경제 선택도 안 했는데요. 막 그래 경제 선택 안 했다고 불리할까? 그럼 경제 선택했으면은 유리할 것 같니?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선생님 보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그냥 언어 지문이야. 경제를 선택을 했든 안 했든 언어 지문이야. 언어로 풀면 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부터 봅시다. 자,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이거 뭐야?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자, 채권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채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해서 자, 개념 정의하고 채권은 종류가 다양해. 뭐가 있어? 국채나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해서 개념과 즉 핵심 개념의 의미와 종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봐봐. 5번. 자, 5번 문제 5번 봐봐. 5번에 5번.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그치? 자, 개념을 정의하고, 그죠? 종류를 들고 있다. 뭐, 예를 든다. 아니면 분류라고 봐도 되고, 이런 어쨌든, 이런 정의와 분류라는 그런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5번에 5번 해결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해결되니? 자, 계속 보자. 자,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진다. 자, 보세요, 얘들아. 채권이 발행될 때, 즉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정해지는 게 뭐냐? 액면 금액. 액면이라는 게 뭐니, 얘들아? 그 종이에 써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 채권에 써 있는 금액. 즉, 처음 발행될 때 액면 금액과 그리고 액면 이자율과 그리고 뭐가 정해져 있다고? 만기일이 정해져 있다. 이 세 가지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자,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이다.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즉 매년 이제 이자액이 매년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액면, 즉 그 채권에 써 있는 이자율을 즉 이 이자율을 원래 써 있던 금액에 곱한다는 거죠. 자,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얘들아, 여기 마지막 줄 밑줄 치세요. 마지막 문장. 자, 봐봐. 첫 번째 단락은요. 자, 선생님이 개념 급탑제에서 첫 문단 읽기라는 거를 했었어요. 자, 첫 문단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개념이 제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가 제시가 되면서 자,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는 주로 뭐가 나와 있냐? 앞으로 이 글이 담을 내용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뭐가 나와 있어? 자,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야.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이 세 가지 요인, 여기 그쵸?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을 마지막에 제시를 해주죠. 그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파헤칠 거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니? 세 가지 요소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협이랬지. 여기에서는 자, 현재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거 수학이네.
수학이네. 자, 여러분 이거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봐. 뭐를 빼고 더하고 이랬으면은 그냥 이렇게 말로 보면 힘들어요. 그쵸? 더하기 빼기를 넣고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야. 자, 봐봐. 채권의 현재 가치란 이게 뭐야? 채권의 현재 가치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지. 이게 뭐야? 이러이러한 값들의 합계래. 자, 뭐의 합계? 자, 이자액과 그리고 액면 금액을 합한 것인데 그냥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자,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으로 합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채권이 지닌 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가치에서, 자,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 즉 채권을 처음 샀을 때 내가 낸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매입 가격을 빼면 그게 바로 순수익이 된다는 거지. 자, 순수익이란 무엇이다? 순수익은 현재 가치, 즉 얘네들이야. 현재 가치에서 내가 채권을 샀을 때 낸 돈, 즉 매입 가격. 이것을 뺀 것이 순수익이다. 당연히 순수익은 높을수록 좋겠죠. 이거는 글에 안 나와도 당연히 아는 거야. 얘들아, 이게 높아야 좋지. 낮은 게 좋겠니? 높아야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됐어, 얘들아. 금리. 아까 우리 뭐 있었어? 그래프. 자, 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에서 여기에 금리가 있었잖아. 즉, 금리에 따라서 여기 뭐 있었지? 채권의 가격이 있었어.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그래프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란 얘기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돼요. 봐봐. 자, 금리를 반영합니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아, 몰라도 돼, 이거는. 얘들아, 이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예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고. 자,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쵸? 자, 금리와 현재 가치는 뭐다? 반대의 영향이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 자, 금리가 높아지면 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자, 채권의 가치는 뭐라고?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드디어 나왔지. Y축에 있는 말이. 그치? 선생님이 아까 X축, Y축 왜 미리 보라 그랬어? 지문에 나오면은 그 부분을 체크하란 말이야. 이 부분 결국 뭐야?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하고 채권 가격도 하락한다는 거지. 얘가 상승하면 얘는 떨어져. 즉 그래프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자, 그래서 어때요? 현재 가치. 이게 바로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뭘 들고 있어? 만기를 들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기에 관련된 내용,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야? 자, 얘들아, 이런 경제 지문 혹은 현상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지문에서는요, 뭐뭐일수록 이런 말에 너희들이 집착해야 돼. 집중도 아니야. 집착해야 돼. 자, 뭐뭐일수록이라는 말은요, 마찬가지야. 그래프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거잖아, 결국.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었니?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일수록. 자,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는 거죠. 얘들아, 이 민감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감하다. 나 너무 민감해. 나 이런 피부 너무 민감해. 나 아토피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민감하다는 거 반대말이 뭐겠어? 둔감하다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민감하다는 거는 뭐니? 자,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막 뚝뚝뚝뚝 떨어진다. 즉 금리가 한 요만큼 변했는데 채권 막 이만큼 떨어졌어. 채권 가격이. 그거는 뭐예요?
되게 얘가 민감한 거지. 그치? 근데 금리가 이만큼이 변해가도 채권이 뭐 비슷하게 뭐 요 정도만 떨어졌다. 이러면 얘는 둔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이 한쪽이 변화했을 때 이쪽이 너무 많이 변하게 되면 뭐니? 민감한 애지. 그치? 그런데 얘가 아무리 변해도 나는 뭐 그대로 둔한 애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봐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끝부분 봐봐.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했을 때 만기가 길면, 자, 만기가 길면 뭐라 그래요?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뭐야? 그래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고요. 채권이 발행된 이후에 짧아지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즉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짧으면, 만기일까지 남은 날이 짧으면 뭐라는 거야?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길게 되면은요, 어떠니? 너무 민감하면 어떻게 돼? 만기가 길면 뭐야? 만기가 길면 민감해져. 민감해지면 어때? 위험이 있죠. 그쵸?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다고. 위험성이 높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높은 순수익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얘들아.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함으로 높은 순수익은 누구나 기대하는 거니까 여긴 날려도 돼. 중요한 거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내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만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거는 뭐야? 세 번째 요소인데. 자, 세 번째 요소는 뭐니? 지급 불능 위험입니다. 자, 지급 불능 위험이 뭐야? 자, 지급 불능 위험. 자, 회사에서 돈을 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거지. 왜? 거기 이유로 뭐가 들어있어? 예를 들어 했지.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 즉 기업의 환경이 안 좋아질 경우에 그 기업은 돈을 지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역시 이것도 뭐니?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 위험하단 말 그대로 위험한 거지. 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되겠니? 누구나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높은 순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높은 걸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얘들아, 위험도 높은데 비싼 걸 사겠니? 당연히 안 사지. 싸야 돼. 싸야 돼. 자, 싼 것을 사게 됩니다. 위험이 높으니까. 위험 높은 대신에 싸야지 그래도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겠지. 싸든가 아니면은 이자율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마지막. 한편, 자,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여기에서는 뭘 예를 들고 있죠? 자, 주식과 채권은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주식 시장이 되게 좋다.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겠지. 굳이 채권을 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아예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걸 사라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결국 뭐냐?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세 가지 요인 플러스 마지막에 이 부분, 다른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는데, 자, 먼저 1번 문제 봅시다. 1번이 5번이지? 5번 문제 봅시다. 아까 5번에서 우리가 5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5번은 맞다 그랬어. 1번,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치? 몇 가지로 나누었죠? 뭐, 지급 불능 위험도 있었고, 다른 시장의 상황도 있었고, 여기 뭐야? 채권의 현재 가치에 따라, 그치? 그리고 만기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자,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 자,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 단락, 네 번째 단락을 찾아가야겠죠. 자, 네 번째 단락을 찾아가서 여기에 예가 있는지, 즉 예를 들어라는 말을 찾아주면 돼. 어딨어?
네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바로 있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예를 들어 말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 자,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원인 결과의 그런 관계가 나와 있었죠. 자, 답은 3번이야. 자,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이거 선생님 개념 들은 친구들은 알지? 유추 또는 비유야. 그런데 이 글에는 유추나 비유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 위글로 미루어할 수 있는 것, 즉 추리 문제야. 추론 문제야. 자, 봅시다. 이거 어렵다, 얘들아. 이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근데 정리만 잘 해놨으면 돼.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번이 뭐냐?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아까 선생님이 액면 어쩌고 저쩌고 썼는 데가 여기죠. 그쵸? 자, 이 액면 금액은 뭐라고?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어쩐지 맞아 보여. 왜? 현재 가치는 이자액 플러스 액면 금액이야. 그러면 우리는 수학에서 뭐지? 이렇게 넘기는 거 뭐라 그러냐? 이항이라 그러냐? 아, 몰라. 선생님 수학한 지 너무 오래됐다. 미안해. 자, 이 식을 조금만 바꿔보면은요. 뭐가 돼? 액면 금액 이퀄 현재 가치 마이너스 이자액.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게 이거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남지 않을까? 언뜻 맞는 말 같지요. 하지만 봐봐.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현재 평가된 이자액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평가된 액면 금액의 가치입니다. 그쵸? 다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을 평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이라 그랬지. 즉 이거는 현재를 고려하지 않은 처음 나올 때의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평가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1번 안 돼.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했어. 아까 순수익 뭐라 그랬죠?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빼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빼는 건데 자, 이게 뭐냐?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한 거라고? 그 얘기야 이게? 순수익이 그 얘기야? 자,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빼면 나머지는 뭐야? 내가 받게 될 이자액이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미리 해가지고 그치?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야. 아우, 선생님 좀 수학적인 거 나오니까 너네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들어. 자, 봐봐요. 자, 순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현재 가치에서 채권 매입 가격을 뺀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야? 자,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더한 거죠. 이거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매입 가격을 뺀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소거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생각해. 그치? 액면 금액만큼 내가 돈을 내고 샀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가 돼서 결국 순수익은 이자액의 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함정이란 얘기지. 왜? 이것과 이게 같아요? 같으면 소거가 가능하지. 하지만 내가 샀을 때의 매입 가격과 이때 액면 금액은 반드시 뭐 해야 돼?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된 금액이어야 해.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거가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야. 자, 다음 3번 보자. 자,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쵸? 왜? 채권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금리 상승, 기업 경영 악화, 채권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액면 이자율과 채권 가격 자체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번 다 안 돼요. 그리고 4번 보자.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급 불능 위험이 큰 이게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 근데 얘들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4번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떤 투자자이든 높은 순수익을 당연히 기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높으니까 싼 거를 사는 거지. 싼 걸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싼 걸 사놨을 때 얘가 갑자기 불어나면 내가 수익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싸더라도 왜 사겠어? 싼 걸 왜 사겠어?
이게 폭이 클수록 나한테는 순이익이 많아지니까. 자,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높은 순수익 당연히 기대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풀어도 답이 되는 거였고 글을 가지고 풀어도 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은요. 자,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안정적인데 이자율이 높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위험이 클 때 이자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되죠.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6번 그래프 문제입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7번이구나. 자, 7번 그래프 문제 선생님 뭐라 그랬니? 무조건 정답률 낮다 그랬지?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같이 한번 이거는요.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선생님 뭐 보라고? 가로축하고 세로축 보라 그랬어.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봤죠. 자, 기업과 니은에 따라서 뭐야? 기업과 니은에 따라서 A의 변화 결과를 보라는 거야. 즉 A. 이 곡선이 기업과 니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자는 얘기죠. 봐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죠? 덜 민감해진다는 거야. 그치? 앞에 있는 거 다 상관없어. 덜 민감해지는 거. 덜 민감해진다는 게 뭐니? 민감하다는 거는 가로축이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 가격이. 얘가 이렇게 변할 때 민감해지면 어때요?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덜 민감해진다 그랬으니까 보세요. 자, A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이 정도 움직였을 때 얘 어때요? 이만큼이나 떨어졌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금리가 이만큼 움직였는데 얘는 요만큼만 하락하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민감한 거고 얘는 조금 움직였으니까 덜 민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B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봐봐. 자, 니은을 보니까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때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 니은은 금리와 상관없이. 그치? 금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가격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똑같은 폭으로 얘가 아니지. 똑같은 폭으로 내려온 C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C.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 B와 C를 묶어놓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인문지문하고 사회지문 한번 살펴봤어요. 자, 어때 얘들아? 그래프 문제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현상과 원인을 밝히는 게 있으면 뭐뭐일수록 이거에 집착하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 남았지? 예술 부분 대수는 기출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인문 1의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하고 와.